대한암예방협회가 공식 발표한 암 예방 15가지 수칙 중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도 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된장 1g 안에 유산균이 최대 1000만 마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결국 된장은 장을 살리는 유산균, 그리고 염증과 암 예방에 유리한 이소플라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된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조합은 마지막에 특급 레시피와 함께 딱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찰떡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집니다. 부추가 바로 이 부분을 딱 채워주는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맞춤처럼 보완해줍니다. 게다가 부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된장국에는 부추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이소플라본이 2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성분인데 된장 하나만 먹을 때보다 두부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데 이 조합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인데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된장찌개처럼 기름기 있는 재료와 함께 끓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에 당근 몇 조각, 양파 반 개만 더해도 항산화와 항암 시너지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조합을 압도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유리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 검은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거기에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된장의 발효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가 생겨요. 된장이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고 검은콩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된장 검은콩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는 2인분이에요.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50g, 두부 3분의 1모,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재래된장 1큰술 반, 다시마 우린 물 350ml, 마늘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끓이면서 애호박과 양파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둔 검은콩과 두부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체에 내려서 풀어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 건 끓는 온도를 낮춰서 유산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두부의 이사플라본까지 더해져서 항암, 장건강, 치매 예방 세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낸 조합이 됩니다. 어떤 된장을 골라야 할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된장 고르는 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1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을 고르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전통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맛까지 검증된 된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바로 백야농원의 저염 된장입니다. 국산콩으로 만든 수제 재래식 전통 된장으로서 무려 2년을 숙성시킨 제품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줄여서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 없이 콩과 소금만으로 발효시켰습니다. 건강한 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 하니까 믿음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반 맛있는 된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조합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삼겹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삼겹살의 포화지방과 된장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에 쌈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쌈채소를 넉넉하게 깔고 생마늘과 생양파를 꼭 곁들여서 드세요. 쌈채소의 식이섬유와 마늘, 양파가 포화지방 흡수를 줄여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골고루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된장찌개에 짠 김치를 곁들이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묵은지나 깍두기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나트륨은 훨씬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김치 대신에 생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 안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된장에 식초를 섞는 건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고 된장 양념에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된장 속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의 핵심인 유익균이 사라지는 셈이죠. 새콤한 풍미가 당기신다면 식초 대신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된장 하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 두부, 당근, 양파 그리고 검은콩과 함께 먹을 때 장 건강, 항암, 치매 예방까지 시너지가 완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증명했듯이 면역의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장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든요.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댓글 하나 남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금물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을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 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입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순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1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1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소화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나면 더부룩
하고 명치가 꽉 막힌 느낌. 소화제 하나를 털어 넣으면 그때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밥 먹으면 똑같이 반복되고.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소화제는 증상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체하고 또 먹고 체하고 이 소화불량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깨끗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냐고 억울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위의 구조나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의 약 60%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내시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위가 음식을 받아서 잘게 부수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왜 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정한 자세입니다. 밥 드실 때 자세가 어떠세요? 한쪽 팔꿈치 짚고 등은 둥글게 굽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가 소화를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위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음식을 받아야 하는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위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이 위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풀 공간이 없으니까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탁 걸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아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뇌에 신호가 가거든요? 곧 음식이 들어올 테니 위야 준비해라 이렇게 위가 소화액을 만들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서 드시면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신호 자체가 뇌에 안 가는 겁니다. 뇌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준비도 없이 일이 쏟아진 거니까요. 가능하면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 자체가 소화의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잘 넘어가라고 국수나 잔치국수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밀가루를 소화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소화액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소화액이 묽어지며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소화가 안 되실 때일수록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는 잠깐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이 느슨해지거든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면 이 물이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한 증상이 생겨요. 주무시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한두 모금만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해주세요. 자, 5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소화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관계가 깊습니다. 위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장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100세 시대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력 약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위가 1분에 3에서 4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음식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마음도 같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화불량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해결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치 스트레칭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명치 부위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복근 아닙니다.
수건 2개를 준비하시고요. 수건을 반으로 2번 접고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고무줄로 살짝 고정해 주시고요. 이 수건 김밥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주세요. 척추뼈가 수건 가운데 오도록 눕는 거예요. 자, 누웠을 때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머리 위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등이 바닥에 닿게끔 쭉 펴는 거예요. 명치 부위가 늘어나면서 위가 늘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밥 먹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속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뱀 운동입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주세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발도 같이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을 가깝게 당기면서 몸을 비틀어 주는 겁니다.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왜 좋냐면요, 몸을 비틀 때 위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내장 장기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겁니다. 위장 운동성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도 집에서 제 아이를 위장 운동이 잘 되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방향이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자로, 왼쪽으로도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좌우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소화를 제일 방해하는 습관이에요. 코미디닷컴 자료에 따르면 복부 팽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를 시작하고 4주 후에 트림, 장내 가스, 팽만감 같은 위장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식사 후에 소화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아니면 집안을 좀 걸어 다니세요. 딱 10분에서 15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속이 훨씬 빨리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일수록 위에 부담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밀가루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과자처럼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치아 부담도 없고 혈당 걱정도 덜한 그런 간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간식을 한참 찾다가 결국 하나로 정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만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5가지 원인 중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은 증상이 심할 때 도움받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제는 증상만 잡을 뿐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5가지, 구부정한 자세, 갈아먹는 습관, 밀가루와 국물 요리, 자기 전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해결법 3가지, 밥 먹기 전에 수건 김밥으로 명치 스트레칭 하시는 거, 이렇게 쭉 펴서 하시는 거, 그리고 도마뱀 운동으로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 주시는 거,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소화제 달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